아까 단락에 이어서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탄수화물은 실제로 식품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우리가 엽록소를 하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잎사귀라든가 열매를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식물 계통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탄수화물 공유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가수분에 의하여 생성되는 가장 간단한 단당류의 수에 따라 분류되며 대표적인 단당류가 포도당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호들이 많이 있고 원소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거로 너무 깊이 맥락을 짚으면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이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일단은 포도당이 이제 근육에 있을 때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포도당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단당류,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당류가 2개 결합된 것을 이제 이당류라고 하고요. 3개에서 10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것을 이제 올리고당, 그리고 10개 이상의 단당류가 결합된 것을 이제 다당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그 다당류의 경우에는 좀 단 거, 올리고당, 설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당류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는 그냥 밥, 쌀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탄수화물 안에서 응축되어 있는 뭐 사탕수수 같은 이런 꿀 같은 이런 것들도 다당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금기되는 게 이 당이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게 흰쌀하고 그 다음에 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탄수화물이라고 분류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 우리가 밥이라든가 이제 설탕이라든가 이런 다당류라든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강. 그럼 탄수화물을 이제 입으로 넣어서 섭취할 때는 어떻게 소화하냐 이건데요. 음식물은 구강에서 저작작용을 받아. 우리가 막 씹는 거를 저작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게 부수어요. 그래서 침이라는 그런 성분, 그런 것들이 부수어져서 이제 맛을 느끼게 되죠. 맛을 느끼게 하고 이제 표면적을 넓게 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죽 형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이 많아지고 액상 형태가 되면 이제 효소라고 하는 아까 첫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백질 효소라든가 무기질 효소랑 만나면 얘네가 어떻게 소화 잘 되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요. 그냥 액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몸속 안에서 그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소화가 되는 것. 이거지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구강 소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구강 소화는 치아의 저작 활동에 의한 음식물의 분쇄는 물리적 소화 작용이며 물리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빨을 통해서 이렇게 저작근을 통해서 이거 부수는 걸 갖다 물리적 소화 작용이라고 하고요. 침 아밀라제의 작용으로도 전분 분자의 화학적 분해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침에는 이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성분들을 녹이고 소화가 잘 되도록 성분을 바꾸는 그거를 이제 아밀라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산수화물이 전분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침의 분비량은 심리적 요인이나 수분 섭취량에 따라 약간 달라지지만 보통 침이 1에서 1.5리터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각, 후각, 미각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좀 음식을 보면 이렇게 신맛이 나면서 침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미각 이런 걸 통해서 침의 분비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악에서 저작 과정을 거친 음식물 덩어리는 삼키는 과정을 통해 식도로 들어가게 되며 식도는 25m 정도의 길이로 음식물이 통과하는데 약 7초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이제 꿀떡하고 넘어가는 게 한 7초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음식물은 무의식적인 작용에 따라 계속 내려가서 위로 운반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는 음식을 목에서 어디까지 가서 위에 도착해야지, 이런 어떤 인지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하지 않나요? 내가 의지하지 않는 근육을 통해서 연동작용을 통해서 이런 식도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커졌다 쭈물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동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이 쭈물쭈물 거리면서 걔네들이 액상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걸 이제 유미즙 형태다 이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소화가 이제 국악에서 이제 위까지 내려갔어요. 위에는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보는데요. 위는 정상적인 소화에 꼭 필요한 물질을 포함한 위액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분비한대요.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무언가를 녹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먹게 되면 토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소화가 돼서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화되지 못하는 아주 뭐 가시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가시나 뼈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강력한 산성을 가진 위액이 걔네들을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세균 바이러스들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어요. 위액 안에는. 그래서 위액의 약 99%가 수분이며 나머지 1%는 염산이래요. 아주 강한 산이죠. 그리고 펩신, 뮤신, 리파제, 레닌 등이 들어있다. 뮤신은 끈적끈적한 이런 점액질 같은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마 같은 걸 먹잖아요. 마 아세요? 마를 이렇게 자르거나 가르면 굉장히 끄덕끄덕 끈적끈적한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 음식물이, 우리가 변을 보면 변이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뮤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액 성분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좀 뭉치게 만들어요. 밀가루 반죽처럼 액상 타입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뮤신이라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변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액의 염색은 pH가 이 정도 된대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좀 녹는 정도예요. 이 정도이면, 우리가 피부가 pH가 4.5에서 6이잖아요. 약산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한 산성이죠. 이면은.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면 이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가스트론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염산의 분비를 조절한다. 결국 소화도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급 상황이 되면 소화 기능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 전투 본능,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소화 기능을 멈춰버려요. 그 인체를 너는 그냥 싸운데 써라 그래가지고 소화 기능을 멈춰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위급 상황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이제 약간 이제 그 안정감이 이제 되찾은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소화가 시작되고, 그 전에 그 자극받았던 그런 긴장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성 물질인 뮤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신은 약간 이렇게 점성 물질이에요. 겔타이처럼 끈적끈적한 위 벽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위 내벽 세포를 자가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해서 쉽게 움직이게 한다. 이거는 음식물이 너무나 많이 자가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설사형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뮤신이란 것이 이렇게 약간 점액질을 이렇게 둘러싸서 약간 이렇게 뭉치도록, 아주 그 바람직한 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로는 듣지만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어떻게 변의 형태로 되는지 그거를 한번 동영상을 한번 캡처를 했는데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작은 상자와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길이는 먼저 소화란 작은 상자와 항문으로 연결되어 먼저 소화란 무엇인지 알아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지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소화기관에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있는데요. 입은 소화가 시작되는 곳으로 소화기관 중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기관이고요. 식도는 긴 관 모양으로 입과 위를 연결합니다. 위는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식도와 작은 창자를 연결하고요. 작은 창자는 배의 가운데에 있는데요. 작은 관이 꼬불꼬불하게 연결되어 위쪽으로는 위,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큰 창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창자는 작은 창자와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길이는 작은 창자보다 짧지만 지름이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큰 창자라고 부른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인체 모형에 소화기관 모양을 붙여보면 소화기관의 위치와 모양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인체 모형의 갈비뼈와 척추뼈 사이에 소화기관을 붙여보면 목구멍 아래 식도가 있고 그 아래 위가 있는데요. 위는 우리 몸통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위에 아래쪽에 작은 창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작은 창자는 거의 우리 몸통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작은 창자의 아래쪽에 큰 창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찌꺼기를 배출하는 항문이 있습니다. 그럼 음식물이 이 소화기관들을 지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와 위를 지나 작은 창자를 거쳐 큰 창자로 이동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식물은 점차 분해되어 몸속으로 흡수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는 항문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음식물은 입에서 달게 부서져요. 이빨로 쪼개고 혀로 이리저리 섞고 침으로 걸쭉하게 만들어서 목구멍으로 삼키게 해줍니다. 혀로 이리저리 섞고 침으로 걸쭉하게 만들어서 목구멍으로 삼키게 해줍니다. 입에서 삼킨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식도 위쪽에서부터 차례로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낸답니다. 자루처럼 생긴 위는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루를 주무르듯이 움직여 위에서 나오는 액체와 잘게 부수어진 음식물을 섞고 음식을 더욱 작은 조각으로 쪼갭니다. 위를 지난 작은 조각들은 작은 창자와 큰 창자로 이동하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작아진 음식물은 작은 창자를 지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더 작게 분해되어 흡수되고 남은 음식 찌꺼기는 큰 창자를 지나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게 약간 초등학교 5, 6학년 과학 시간에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맥락을 알고 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의 형태로 변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동영상을 올려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는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라고 하죠. 혈당은 그야말로 혈액 속에 있는 당의 농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당뇨병은 그 혈액이라든가 몸 안에 그 당이 굉장히 가다하게 있어서 그냥 소변으로 쓰지 못하고 나오는 거, 그거를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혈액 안에는 당이 일정 농도, 많지 않은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 그리고 당뇨병,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지하여서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 그래서 혈당이 제대로 유지되어야만 근육에 적당하게 글리코겐을 주고 세포에도 적당하게 당을 줘서 열량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대사 과정에서 호르몬 관련 요소로 작용하는 영양소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탄수화물 대사는 일정한 수준의 혈당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의 교란이 오면 혈당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또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혈당을 제대로 이렇게 신체 곳곳에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호르몬이 불균형하지 않으면 이런 당뇨라든가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관여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은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며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이 이동될 수 있게 간의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분비는 혈당량 증가 시 일어나며 다른 호르몬과 함께 작용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일단 그 포도당 그 뭐냐면 우리가 인체에서 포도당이 이제 혈중에 이렇게 분포가 있잖아요. 이거를 인슐린이 어떻게 하냐면 혈중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포도당을요,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간에 가서 적당히 일을 하여라. 그리고 어디 세포에 가서 당으로서 어떤 열량을 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인슐린이에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런 인슐린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라는 그러니까 혈중 안에 있는 포도당을 그 신체 조직에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포도당이. 그래서 그 당뇨병이 굉장히 높은 병이 심한 사람들은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돼요. 일부러 인슐린을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신체 각 부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세포에 포도당이 이동하도록, 그리고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바꿔서 포도당이 이동하도록 그런 명령하는 것이 인슐린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중에 포도당의 농도를 정확하게 관여해 주는 거를 외우자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포도당, 그리고 첫 번째 포도당 외우기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고, 이런 포도당을 신체 각 부분에 이렇게 보내서 건강한 신체로 가꾸어 주는 것, 그거를 하는 명령 체계가 인슐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인지해야 될 단어는 탄수화물, 포도당, 그다음에 인슐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르아드레날린은 공포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분비되어 글리코겐을 분해시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위급 상황이거나 누군가 뭐 무서운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러면요, 근육 안에 있는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포도당이요, 당이 이제 변환된 그런 성분들이요,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자꾸 그런 것들 막 하면 살이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근육이 살짝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허약 체질로 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 텐데요. 근데 체내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서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장하죠. 열량을 내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근육한테 저장하고 조직에 조정하고, 그런 것이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기능이고요. 이건 뭐냐면,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대요. 그리고 먹는 중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 영양소를 부족하여서 탄수화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체는 다른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얘네들이 대체로 단백질을 끌어다 써요. 근육 내에 있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몸이 허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근육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이제 끌어다 쓰면 근육이 무너지고 허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혈당을 유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혈액 속에 당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 함유된 혈당은 약 0.2% 정도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혈당은 뇌를 비롯한 각 기관세포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결국 혈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 속에 있는 당이 결국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뇌는 주 에너지원으로 혈당에 의존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쓰는 뭐 수험생이라든가 학생들은요, 이 혈당을 쓸 때, 이거 에너지원을 쓸 때, 뇌의 가속성을 쓸 때 탄수화물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이제 부족할 때는 뇌 활동은 급격히 저하되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절약작용, 여기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이 맥락은 뭐냐면요, 결국 이 얘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거나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면 인체는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을 써요. 단백질은 근육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사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살이 오히려 찌는 것을 방지하는데, 오히려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내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까지 써버리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육은 양은 급격히 저하되고 이제 지방만 많아지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요. 신체 조직세포는 포도당, 탄수화물이죠.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열량 섭취량이 부족하면 우선 생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요, 체내 단백질이나 지방을 쓴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열량을 공급하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신체 구성과 보수에 사용되는 대신 열량원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신체를 구성하고 신체가 어디가 근육이 망가졌을 때 그걸 보수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쓰지 못하고 이제 열량으로 쓰게 되면 약간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단백질 고유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전락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체에 있는 단백질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게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전략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수 영양소의 작용이다. 이거는 시기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한 피실험자는 모두 허약하고 피로하고 탈수 현상이 일어났대요. 이 맥락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밥을 좀 많이 안 먹고 그러면 일단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을 다 써버리니까 이제 근육도 흐물흐물해지고 피로해지고 심지어 탈수 현상까지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필수 영양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위와 같은 증상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탄수화물을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1일에 100g 이상은 섭취해야 된대요. 네,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쌀 한 공기가 300g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 증진과 변비를 예방한대요. 탄수화물의 일종인 유당은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키고 장에 오래 머물러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유익한 장내 유산균의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